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컴퓨터 통신 문제로 발사가 미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진들이 오늘 오전까지 점검을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까지 최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후 오전 늦게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발사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호는 어제 오후 3시 발사를 2시간여 앞두고 발사대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미뤄졌습니다. 3차 발사가 연기된 누리호는 1차와 2차 발사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와 연기를 반복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발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리호는 앞선 두 차례의 발사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는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이상이 생겨 발사가 엿새나 연기됐습니다. 레벨 센서에 그것도 전기 쪽이 이상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전기부만 교체가 가능할지 단분리 없이 하는 도면 검토 작업을 어저께 했고, 실제 그 1기단 연결부 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이에 앞서 1차 발사에서는 지상에 있는 유공합 공급 밸브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겨 발사가 1시간 늦춰졌습니다. 이어 비행 중 3단의 헬륨 탱크 장치가 풀려서 엔진이 조기에 종료하며 발사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1차와 2차에서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발사체는 수많은 부품 가운데 단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발사체는 이제 수십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하나 부품이 다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원하는 궤도에 위성을 투입할 수 있는 게 발사체가 해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발사체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1년 2개월 만에 3%대를 기록한 데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금융 불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발표한 1.6%에서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현지 시찰 마지막 날 오염수 희석, 방류 설비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 도쿄전력 등과 기술회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마지막 날 원전 현장 점검에 나선 우리 시찰단. 첫날 오염수를 담은 탱크와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를 살핀 데 이어 오염수를 희석하는 설비와 방출 설비, 그리고 핵종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설비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점검한 부분은 차단 장치입니다. 그 긴급 차단 밸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핵종별 측정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핵종별 농도 분석은 어떤 장비로 하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수 희석 장비의 기능과 상태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충분히 희석이 될 수 있는 만큼의 펌프의 용량이 있는지,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봤다. 시찰단은 이번 시찰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원전 현장 시찰을 모두 마친 시찰단은 도쿄에서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시찰과 관련한 추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찰단이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찰단이 무엇을 검증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찰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소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에 맞으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야당이 정치 선동을 하며 공포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들러리가 아니라며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세운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어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하고 있고 기술회의를 통해 의문점 있는 사항은 꼼꼼히 다 확인하고 있다며 체크리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자기 특별법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다리 아래 세워진 경차 한 대. 전세 사기 피해자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차량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선 A씨가 쓴 유서도 한 장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 확인됐습니다. 따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 주변에 전세 사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는 이틀 전까지 출근하다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인천에서만 4번째입니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을 두고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거나 재정 투입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얘기는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이르면 오늘 또는 다음 본회의인 오는 30일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 공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한 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었다며 팩트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권 대표는 계속 구금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 국내 송환 절차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수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금은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보석금이 너무 적어 풀려날 경우 달아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과 공동 명의의 국내 아파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만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는 보석이 없던 일이 돼 이제 계속 구금 상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석방돼 각종 자금을 무더기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피해자들의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실제 보석 결정 이후에는 권 대표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서 30억 가까운 가상자산이 인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국내 사법 절차부터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유 씨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며 남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5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법원은 12시간 넘는 심사 끝에 지금 단계에서 구속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근데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유 씨가 대마를 피운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코카인 투약과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처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마약을 얼마나 투약했는지, 유통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인도 유 씨와 비슷한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유 씨와 공범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글자로 지금 SNS라고 써 있고 10대 정신건강에 치명적, 어느 정도 좀 예상된 부분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공중보건서비스단에서 SNS 사용과 관련한 19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SNS 사용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당국과 기업 또 가정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경고였는데요. 이렇게 보건당국 차원에서 SNS를 시급한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에서 이전에 나왔던 보고서는 과거의 흡연이나 또 비만 등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SNS와 관련해서는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른들이 늘 SNS 많이 사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건 분명 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밝히고 있나요? 네, 보고서에서는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SNS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봤는데요. 3주 동안 매일 30분씩 SNS를 사용했더니 우울증이 크게 개선됐다는 실험 결과도 함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 이용자들이 이 SNS를 적당히 사용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알림이나 자동 재생, 또 좋아요 표시 등의 기능을 통해서 최대한 SNS에 오래 머물도록 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독 상태로 유도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에 해당하는 미국의 8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3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SNS를 3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2배로 증가한다는 지적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좀 경각심을 갖고 SNS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 또 지금 벌레와 관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외래종 혹파리, 이건 또 어떤 벌레인가요? 네, 인도에서 처음 발견이 된 혹파리인데요. 지난 2008년 송도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됐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국내로 들어온 건지는 정확한 경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전국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혹파리라는 별칭도 있고요. 이 혹파리들은 주로 가구 내부의 곰팡이를 먹으면서 서식을 하다가 성충이 되면 틈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다습한 환경인 해안가 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거는 병을 옮기거나 사람에게 해롭진 않은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혹파리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집안 곳곳 사체가 수북하게 쌓여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주로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나 주민들은 외부 노출을 꺼리는 편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 혹파리 때문에 전 세대의 가구를 교체해줬다는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외래종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 병원균을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 등이 유입이 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 현상임은 분명하잖아요. 네. 분명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문화면 기사인 것 같은데요. 영화 관객이 4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티켓 값을 내리면 보러 가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4월 극장을 찾은 관객 수부터 살펴보면요. 69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인 때와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발길이 끊겼느냐? 저희가 얼마 전에 영화업계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기사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때는 인상된 티켓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볼만한 영화, 잘 만들어진 영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의뢰해서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 10명 중 8명이요. 극장 티켓값이 비싸다고 응답을 했고 영화관을 자주 가지 않는 이유로도 티켓값이 비싸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티켓값을 보면 주말 기준으로 일반관이 15,000원, 또 특수관은 뭐 2만 원 이상까지 하니까 뭐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보러 가려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극장들은 영화 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티켓 가격을 올려왔는데요.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인상률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같은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이 15%, 일본은 5.2%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21.8%나 올랐다고 기사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중이 생각하는 적정한 티켓 가격은 얼마일까요? 응답자 10명 중 8명꼴로 주말 2D 영화 기준 10,000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티켓값이 오르는 사이에 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는 영화관 대신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전시회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영화값이 갑자기 비싸졌다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영화관을 좀 안 가기도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합리적 수준으로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날의 입영을 90% 보장한다. 입대하는데 광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입영 날짜를 선택해서 입대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 선착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다 보니까 뭐 복학이나 취업 일정에 맞춰서 특정 날짜에 입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성공률을 높이고자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돈을 써서 군대를 가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 유명 뭐 가수들의 콘서트나 이런 것들은 대행 업체에서 예약을 대신해 준다 이런 건 들어봤는데 군입대까지 한다는 건 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겨레가 대행 업체에 직접 상담을 해봤는데요. 한 20-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 정보, 또 휴대전화 번호 이런 개인정보들을 일체 요구했다고 합니다. 성공률은 90% 된다고 소개를 했고요. 실패를 하게 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무청도 최근에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대리 신청이 병역법 등에 저촉되는지 그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모두 넘긴다는 면에서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더 또 군대를 먼저 가려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래서 이제 이런 대행업체 현상까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우픈 현상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있네요. 댕댕이도 헌혈해요. 아, 지금 강아지들, 반려견들이 헌혈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도 외상을 입거나 심각한 질환에 걸리면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혈액이 주로 공혈 동물을 통해서 공급돼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공혈 동물은 혈액 제공을 위해서 사육되는 동물입니다. 한 1,0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평생 피만 뽑히고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공혈 동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그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작년에 국내 반려견 헌혈 센터가 설립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건국대에 아시아 최초로 반려견 헌혈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전염성 질환이 없고 나이는 2세에서 8세 그리고 몸무게는 25kg 이상인 개만 헌혈이 가능한데요. 현재까지 170여 마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를 통해서 320여 마리의 개가 수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은 아마 관심이 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헌혈을 하기 전에는 일정 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왜 오늘 아침밥은 안 줘요? 라고 째려볼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를 해두시고 헌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낙 뭐 반려견들이 먹는 거에 민감해하기 때문에 뭐 째려보는 거를 감수하시더라도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좋은 일 하자라고 꼭 인지를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입을 차단한 가운데 백악관이 근거 없는 제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이 비약적이라며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한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다는 성명이 나온 직후 중국 제재가 발표된 점에 미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봤습니다. I do want to be clear here that what this action is, it's clearly an attempt to undermine the strong stance that was taken by the G7 against economic coercion out there in Hiroshima. 중국의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certainly inside the G7, to deal with distortions of the memory chip market that are caused by the PRC's actions.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의 입찰 기록을 분석해 중국이 이미 3년 전부터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 자리를 주로 화웨이나 유니크 등 중국 업체 반도체가 대체했고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중국 제품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이고 자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이크론 구매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은 반도체 산업 관련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이 한국과 타이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따로 분류한 한국 관련 항목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민관 협력을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삼성과 SK 등 선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추가적인 수출 통제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정책을 관할하는 두 나라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신용카드가 이제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카드사마다 점자카드 발급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정작 점자를 새긴 카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정승원 씨의 지갑입니다.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카드를 쓴 뒤엔 항상 같은 자리에 꽂아둬야 합니다. 혹여나 자리가 바뀌면 필요한 카드를 바로 꺼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색깔이랑 카드에 있는 이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갑에 두는 일정한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점자카드가 있는지는 딱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것도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불편을 감안해서입니다. 화면의 왼쪽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카드고 이 오른쪽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카드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점자카드에는 카드 이름을 비롯해 카드 번호와 보안 코드 등이 점자로 각인돼 있습니다. 하지만 YTN이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고 심지어 점자 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카드 선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점자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폐기돼 지금은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업계는 가뜩이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 점자 카드는 제작 비용에 비해 수요도, 수익성도 낮다며 난색입니다. 카드사별로 이제 적게는 수백 종에서 많게는 이제 수천 종의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모든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점자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 카드 상품 위주로 해서 점자 카드를 준비해서 이제 국내 등록된 시각장애인들은 25만여 명.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어민주입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일어난 사고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딴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여업체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탔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인증하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일단. 100만 번 넘게 다운로드된 대여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보 입력을 건너뛰어도 킥보드를 빌리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만 16살 이상이 있다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기기 일쑤지만 대여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정부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이용을 허가받은 킥보드 대여업체 12곳 가운데 면허 소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이제 해당 그 면허 소지 의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관계된 면허 확인이나 등록 의무는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업체에 운전면허를 확인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빌릴 때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예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가 전혀 무책임하게 우리 관계없어.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지난해 12,000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면서 일어난 사고도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닥 면적 690제곱미터짜리 우리 한 동이 전부타면서 돼지 1,1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은 소방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취지의 공동 성명이 나오면서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에 나섰고 또 저희가 방금 전에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미국 정치권이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G7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성명 딱 발표하고 나서 바로 중국이 보복 조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를 콕 집어서 이제 사실상 말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이제 회사겠죠.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많은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의 매출액의 15%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 정도는 중국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홍콩 시장입니다. 이게 한 5%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6%, 수익으로 보면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거부하겠다. 그럼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에 대한 말 그대로 보복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게 마이클 갤러거 미국 하원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보복 조치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보복 조치에 단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력한 이제 어필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고, 백악관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목소리를 냈고, 근거 없는 제재다 중국에 대한 그런 얘기하면서 동맹국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런 거 본다 그러면은 사실 뭐 미중 간의 이제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도 타격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D램 반도체를 본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중국 D램 시장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축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타격입니다. 근데 왜 이걸 단행을 했느냐?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한국과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대체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타격을 주려고 그러면, 보복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에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그 마이크론에 빠지는 그 부분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꾸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무언의 압박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산업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의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어떤 조치에 대해서 결연하게 반대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그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의 그 반도체 설비 수출하는 걸 좀 이렇게 제재하는 그런 조치를 좀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을 규제했던 것, 이런 거는요 첨단 반도체 중심입니다. 뭐 18나노미터 D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첨단 어떤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범용 반도체입니다. 한마디로 45나노미터급인데, 이게 보통 45나노미터급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수출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타격이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중국에 나오는 이런 어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게 못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견제에 들어온 것보다 사실 일본이 참여하는 게 더 뼈아프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면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어떤 방안도 지금 모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공급망에 지금 참여한 상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애매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참여했고 확실하게 이제 노선 정리를 한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아마 반도체의 그 큰 어떤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일본은 노선을 지금 확실히 한 상황이고,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는 좀 틈바구니에 끼인 그런 상태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 미국에다가 이 반도체법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언론들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고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레버리지 삼을 좋은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법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한 불리한 조항 가드레일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실제 이제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게 되면은 10년 동안 뭐 중국의 사실 뭐 증설이라든지
돈을 투자하지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생산 기지 시설이 중국에 거의 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도 뭐 말 그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45%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생산 공장인데 여기에 증설을 못한다,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 중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그 23일에 미국 정부의 관보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을 밝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반도체 만약에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확장이 뭐냐면 첨단 반도체 5% 이상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죠. 여기에 투자하는 거 되면 페널티 먹는다. 이렇게 이제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 이제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2배 더 늘려달라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미국 쪽에 입장을 밝힌 거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 10% 이상 투자하면 페널티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것도 이제는 더 늘려달라라고 이제는 우리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식 입장을 냈는데 미국이 진짜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론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서 마이크론 대신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저는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 사태가 맞물려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한마디로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 반도체법, 우리한테 불리한 이 가드레일 조항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공식적인 입장에 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2배 늘려달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신 거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뿐 아니고 유럽연합도 이 공급망 재편에 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교육을 중단하는 게 뭐 이론적으로는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하나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시나리오별 국내 성장률 변화인데, 뭐 성장률 변화 좀 본다 그러면 미국과 EU 뭐 시나리오를 정한 겁니다. 미국과 EU, 그다음에 중국 교육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이제는 공급망에 대해서 해당 산업의 60%를 북미에서 조달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따져봤을 때에 0.004%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 이제 감소폭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그럼 보면 되겠고, 그러면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미국과 EU가 그 중국 교육을 중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해당 산업 100% 북미에서 조달합니다. 그다음에 동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이 중국 교육에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0.427% 포인트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는 부정적 영향을 이제 축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중국발 무역의 어떤 그 손해,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급망에서 지금 모든 나라가 중국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는 노선을 타서 이 공급망 동맹국 안에 들어가서 우호적인 어떤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 보면 우리나라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더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대외 충격이 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체만의 서플라이 체인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반도체 이슈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이 정도 성장했고 우리나라에 오히려 우리가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 돌아가면은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눈치를 세계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이제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뭐 동결이 유력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채권 전문가 80% 이상은요 다 동결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이제 4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3%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어느 정도 물가도 만큼 이제 잡히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경기 부진입니다. 뭐 중국과의 교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교역에서 좀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중국과의 교역에서 좋은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교역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금리를 높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그렇다고 떨어뜨리기 인하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동결로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는 채권 전문가들의 기본이고요. 시장도 이미 동결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고, 근데 한쪽에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만약에 금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은 왜 그러냐면 금리의 격차가 한미 간의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냈어요. 만약에 이게 금리의 격차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이미 지금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는 적용이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금리의 격차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은 우려스러울 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목소리, 한은혜의 목소리, 이총재의 목소리를 봐더라도 이번에는 아마 확실하게 이제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계속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혼조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뉴욕 3대 지수 다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 0.61%, S&P 500 지수 0.73% 하락을 하면서 뭐 혼조세를 계속적으로 요즘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는 동결,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뭐 추가 인상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뭐 FOMC에서 과연 동결을 할지, 아니면 지금 목소리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인상해야 된다는 매파적 발언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달 말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일 양국이 한층 더 국방 교류의 촉진과 연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우길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아 자제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우길기 입항이 실현되면 한국 정부의 우길기 대응이 국제 룰에 따른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태평양 휴양지 괌에 강력한 태풍이 덮쳤습니다.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복구를 위해 미국 니미츠 항공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괌을 오가는 항공편 결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강풍에 차량이 들썩이더니 뒤집혀 돌며 날아갑니다. 거센 비바람에 철제물이 쓰러지고 나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40km 이상인 4등급 슈퍼태풍 마하르가 괌을 강타했습니다. 괌에 4등급 태풍이 온 건 2002년 풍사나 이후 처음입니다. It's been almost 20 years since we got hit with the category 4 typhoon. And so, of course, a lot of our constituents may not be ready for this.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괌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했고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always pray to God to help me and my family and all the people of Guam. 복구 작업을 위해 미 니미츠호 항모 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괌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겼습니다.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5,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에도 슈퍼태풍 위투가 괌 근처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하면서 한국 관광객 1,800여 명이 사이판 등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할지는 추후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할 것이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략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탄약 50만 발이 간 정황이 있다는 질문에는 팩트가 틀리다고 반박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미국이나 폴란드를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지 묻는 질의에도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신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성남 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한 뒤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이 다음 달 1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16일에서 17일 집회를 각각 주최한 건설노조 집행부 3명과 민주노총 집행부 2명에게 오늘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씨에 대한 노동조합장이 진행 중이고 당시 집회에 불법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외벽 도장 노동자가 작업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공사대금 수천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벽면 도색 시위에 나섰습니다. 도장 노동자 한모 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부터 경기 화성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벽면에 올라 페인트로 돈 주세요라는 문구를 벽에 남겼습니다. 한 씨는 동료 노동자 10여 명과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A 도장업체 의뢰로 해당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마지막 달인 7월 한 달치 임금 등 3,5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가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터너가 오랜 투병 끝에 스위스 취리 근처 퀴스나우트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대리인이 현지 시각 24일 밝혔습니다. 터너는 로큰롤 시대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 데뷔해서 30여 년 동안 팝 무대를 호령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198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 등 세계 부문을 휩쓰는 등 그래미에서 모두 8차례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미 후보로 지명된 건 25차례나 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가 일본 음악저작권협회가 발표한 외국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2위는 영국 그룹 퀸의 Don't Stop Me Now에 돌아갔고 3위와 4위는 BTS의 Permission to Dance와 다이너마이트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일본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982년부터 매년 저작권료 분배액을 기준으로 일본 작품과 해외 작품을 나누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디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 9주 연속 올라 K-팝 걸그룹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제 발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는 핫 100에서 지난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K-팝 걸그룹 최장 기록은 2020년 블랙핑크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아이스크림이 세운 8주였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순위인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는 한 계단 올라 1위에 등극했습니다. K-팝 그룹이 이 차트 정상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남부지방도 전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6.3도, 대전 16.5도, 강릉 18.7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연휴 동안 제2호 태풍 마와르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